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머지않았다라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북한이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게 포착이 됐다는데요. 코로나 상황도 좋지 않다는데 북한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공직자 인사 검증을 이제는 법무부에서 맡게 됐다는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인사 검증 사령탑이 되게 되는 셈인데 이 민주당은 결국 검사들이 인사 전권을 쥐게 된 것 아니냐며 반발 중입니다. 잠시 뒤 짚어봅니다. 박지원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선 이게 지도부냐? 그럼 왜 절 뽑으셨냐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만큼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소나기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어제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면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이 소나기는 오늘 오후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양은 최고 10mm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 27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 비가 내리는 데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과 모레는 각각 24도와 25도로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차츰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역시나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많게는 8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대전과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늘도 영남 지역의 대기는 여전히 탁합니다. 그래도 내일은 전국의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관광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박지현 연일 86 용퇴론 주장, 민주당 내 불협화음입니다. 어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연 박지원 위원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당내 86그룹을 겨냥해서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며 쇄신안을 꺼내 들었는데요. 네. 어제 기자회견 이후 왜 자꾸 사과를 하냐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오늘 포문을 열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왜 사과를 자꾸 하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속하게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구 4선 이상 출마 약속대로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대중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정치, 팬덤 정치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반성과 성찰, 당 개혁과 쇄신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채택하고 국민 앞에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어제 이 사과 기자회견에서 면목 없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라는 이 내용에 기자들이 86 용퇴론에 대한 질문을 꺼냈고 네. 이 박 위원장이 구체적인 건 이번 주 내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인 오늘 이 회의에서 좀 다시 한번 쇄신안을 거듭 네. 언급한 거고요. 최강욱 의원의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네. 이 정치인들 86 정치인의 용퇴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라면서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그렇고요. 이 당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주류가 586 그룹인데 여기서 586 용태론을 꺼냈다. 이거는
수류탄 핀 뽑은 거 아닐까요? 네, 실제로 민주당 내분이 공개적으로 폭발했습니다. 네. 지금 공개 회의에서 저 같은 주장을 하고 이후에 비공개로 회의가 전환이 됐는데요. 네. 이후에 이 비공개 회의에서 기자들이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네. 15분가량 고성이 오갔다고 고성이요? 합니다. 네, 실제로 회의 직후 박지원 위원장의 모습 어땠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원래 회의가 원래 폐회였는데 비공개로 전환이 되고 안에서 좀 고성이 들리던데 따로 뭐 추가로 비공개해서 논의는 없었나요? 아까 말씀하신 비상징계라든가 586 용태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련해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가야 돼서요. 제가 지금 춘천으로 급하게 가야 돼서 오늘 선대위 내부에서 불협화음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네, 이렇게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가야 된다라면서 일단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이후 약 15분 동안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네. 이 대표적으로 86그룹인 윤호중 위원장 그리고 네.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나서서 강하게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실제로 윤호중 위원장은 앞으로 월수금 공개 회의 안 하겠다. 이 비대위 회의 하지 않겠다라면서 책상을 치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전해철 의원도 무슨 말을 해도 좋은데 지도부와 상의하고 공개 발언을 해라라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가세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밖에서 기자들이 귀대기라고 하죠. 네. 이 내부에 큰 소리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하지 않지만 네. 계속해서 이렇게 고성이 오갔고 이 지도부들의 불쾌감이 섞인 목소리들이 함께 나온 상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보통 이 당에서 아침 회의를 하게 되면 기자들은 이 아침에 공개된 부분을 좀 들어가서 듣고 그리고 이제 회의가 끝날 때까지 보통 그 앞에 나와서 이 뭐 정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올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귀에까지 들릴 만큼 고성이 15분간 이어졌다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비대위 회의에서의 고성 단순히 뭐 586그룹 용퇴 이것 때문에 나온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 있었던 박 전 위원장 대국민 사과 이것도 좀 내부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게 지도부냐, 네. 상의를 하고 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이유, 어제 공개 사과에 이어서 오늘 86 용태론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 모두 다 이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인 상황입니다. 네. 어제 박 위원장의 입장은 지도부와 공유를 했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기자회견 이후에 당 지도부 그리고 선대위 공식 라인에서는 박 위원장의 사과는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사전에 지도부랑 좀 공유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도부의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뭐 우려도 있었고 뭐 알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어제 뭐 말씀하셨다는 것 금시초문이었고요. 예, 지금도 따로 논의는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은 아주 비상한 선거 체제에 돌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비대위가 최근에 회의가 따로 공식 열리고 있지 않고요. 당 선대위를 중심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또 내부의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1,613만 명의 이재명 후보를 또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국민들이 다시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끔 동기를 보여야 하는 것에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상황 아닙니까? 네, 어제 회견 이후에 민주당 대변인 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통관을 쓴 것으로 안다라면서 선긋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위원장은 공유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민주당 출입기자한테 좀 물어봤더니 네네. 기자회견 내용 자체는 좀 사전에 공유를 하고
지만 네. 이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고 이걸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강행하면서 이 같은 내분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과정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왜 하필 내일이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반대 의견들이 강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박지원 위원장을 제외한 뭐 거의 모든 당 지도부가 지금 박 위원장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도부 말고 당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네. 내부 총질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강경파 모임인 철험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네.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뭐 박지원 아웃이다, 뭐 이런 종류의 글들이 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일리 있는 말을 했지만 표현이 과도했다. 또 시기가 부적절하다, 방식이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박 위원장 지금 뭐 고립무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하지만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이 공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옹호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데요. 일단 이 대표적으로 선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이 후보들, 그러니까 어제 박 위원장에게 동조하는 목소리를 낸 후보들을 보면 김동연 후보, 네. 이 당 전체가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이 박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는 듯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위원장 역시 이 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쇄신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이 할 말을 하던 의원들도 역시 박 위원장에 동조하는 모습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조응천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지도부에 대해서 뭐 비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지도부는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되지요. 네. 그렇지만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행이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박지원 위원장이 내부 총질했다? 총질한 거 뭐 있습니까?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못할 말 한 거 없다. 네. 박 위원장이 그 최강욱 의원 성희롱 사건 진상규명을 지시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민주당 특유의 우리 편 감싸기 안 했다고 내부 총질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계속 내로남불 하란 말이냐.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고요. 과연 그게 우리 당의 쇄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박지원 위원장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냐 여쭙고 싶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에 이어서 박용진 의원 역시 네. 이 박지원 위원장 옆에 함께 서겠다라면서 이 같은 사과가 이 국민들께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옹호론도 있고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도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은 확실하죠. 일단 네. 어제 대국민 사과 이후에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 바 있는데 네. 오늘 민주당 내분까지 공개적으로 표출이 되면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 자체를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과 내용에 대해서 알맹이가 없다, 사과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김기현 의원은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를 하자 윤호중 위원장이 번복을 했다라면서 이 민주당이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의 이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갈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내분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 안에서 가장 큰 뭐 지분이랄까요? 가장 좀 세가 있는 사람은 이재명 위원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재명 위원장은 이런 상황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네. 이 사과 직후에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는 네. 자신이 다른 것을 하느라 보지 못했다면서 답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 이후에 1시간 정도 뒤에 이 선대위 캠프를 통해서 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박 위원장의 사과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고요. 네. 다만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해는 되지만 그 밖에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글쎄요, 저는 이재명 위원장이 박지원 위원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근데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이게
박지원 위원장 말을 뭐 편을 들겠다는 건지 중립을 하겠다는 건지 잘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민주당의 어떤 난맥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불꽃 추적단, 추적단 불꽃으로 이제 막판에 합류를 하면 선대위에 합류를 했고 이재명 후보의 추천으로 지금 이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한 사람인데 그 비대위원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어줘야 되는데 어제 이제 언급된 내용들이 약간 민주당이 너무 민감해하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팬덤 정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개딸들이라는 뭐 소위 말해서 2030 여성들이라는 최근에 팬덤에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팬덤 정치는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586 용퇴론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지도부가 다 뭐 윤호중, 박홍근 다 이를테면은 586 이제 뭐 끝물 세대고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지도부가 다 사퇴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예민한 부분인데 조율이 안 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편에 손들어주기도 힘들고 당연히 내부는 깊어질 것 같고 또 만약에 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를 나가려고 한다라면은 당원들의 지지도 필요한데 여기에서 굉장히 조금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의 난맥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금 이게 보여준 거 아니냐. 장기화될 거다. 예, 선거 이후에 만약에 완전하게 뭐 폭망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정쩡하게 성적표가 나오면은 이 원인을 가지고 또 많은 해석 투쟁이 또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재명 위원장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도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도 좀 주목이 되는 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를 한 배경 그리고 586 용퇴론을 꺼낸 배경에 사실 구원투수로 지금 민주당 지방선거에 등장한 이재명 위원장이 생각보다 지금 개항을에서도 예상 밖으로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고려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수아 기자. 그런데 이재명 위원장 지지율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제 이 위원장이 상대편이죠. 윤형선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은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리서치에서 22일에서 23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보시다시피 이 후보가 44.8% 그리고 윤 후보가 42.2%를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박빙의 대결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 후보가 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 캠프 내에서도 하지만 이런 차이 갖고는 좀 미미하다. 승리를 좀 장담하기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허니문, 새 정부 허니문 기간에 지선을 치르기 때문에 매우 힘든 선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위원장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표면상으로는 사실 오늘 오후에 있을 TV 토론의 준비를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은 이 최근 지지율 하락의 여파로 좀 전략 조정을 하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유세만 봐도 사실 유세 때마다 유튜브 생중계를 켜고 자신의 유세 모습을 다 공개하는 약간은 화려한 유세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어제는 유튜브 중계 없이 개항 지역 주민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항 테크노밸리 마스터 플랜 발표 등 좀 지역 민심 공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용한 유세로 다시 전략 수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수아 기자가 이 얘기한 이번 여론조사도 물론 오차 범위 내에서 이 여야, 이재명, 윤영선 두 사람 지금 초박빙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서 나왔었던 한 3-4개의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 오차 범위 내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 조금 이재명 후보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가 보였었는데 윤영걸 대표님, 지금 어쨌거나 오차 범위 내지만 약간 앞서는 듯한 그런 이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뭐 물론 뭐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 전에 한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뭐 힘들다, 지금 뭐 질 수도 있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몰고 가고 있죠. 과거 서울시장 후보 때 오세훈 시장하고 한명숙 후보가 후보 때 붙었을 때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미미한 차로 떨어졌거든요. 한명숙 후보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좀 투표장에 좀 많이 와달라. 뭐 이런 현지 접근형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개항을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저는 두 가지 착각을 했다고 봐요. 뭘요? 하나는 대통령 선거 시즌2다. 아. 지역 선거인데 대통령 선거 하듯이 했어요. 네. 선거 여러 명 몰고 다니면서 판을 크게 키웠거든요. 네네. 지역 밀착형을 안 했어요. 두 번째는 나는 대통령에서 0.73%로 떨어진 사람이니까 네.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개항을에서는 윤영선 후보가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의사를 25년 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무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알아주겠지 하고서 너무 캠페인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략을 급히 수정했습니다. 지역 주민도 만나고 네. 일정을 완전히 지역 밀착형으로 공약 좀 앞세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얼만큼 좀 늦었지만 효과가 있을지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위원장 전략을 수정한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재명 위원장 이수아 기자, 이 사실 선거 유세하다가 전처럼 이게 유튜브로 이 공개한 이런 선거 유세를 하다가 이 그릇에 맞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뭐 탄원서를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고요. 네, 지난 20일에 그 거리 유세를 하다가 스테인레스 그릇에 맞는 그런 네. 사고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 남성 시끄럽다면서 치킨뼈 그릇을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이틀 뒤에 구속이 됐는데 이 남성이 구속이 된 뒤에 앞서서 이 개항 이 후보 사무실을 찾아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후보가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어제 이 후보 측에서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 선처해달라 탄원서를 지금 낸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장 지금 개항 인천 개항을에 나온 개항을 후보입니다. 물론 총괄 선대위원장이기도 한데 근데 개항을이 아니라 이 분당갑에 출마한 사람이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뭐 국민의힘에서 선대위원장도 아닌데 지금 왜 자꾸 이재명 위원장을 저격을 하는 걸까요? 네, 사실 두 사람 대선 후보 때도 토론회에서 몇 번 붙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신경전은 엄연히 따지자면 이재명 위원장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예, 먼저 과거 발언 듣고 오실게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경기도 선거에 별로 도움 안 될 거라고 봐요.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까지 한때 존경했던 분이신데 그분의 정치 생명의 근원은 새정치 아닙니까? 다당제, 정치 교체. 근데 지금 구정치로 완벽하게 투항했죠. 10년 동안 새정치 울고 드셨는데 지금 맹물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맹물밖에 안 나오는 울고 먹은 사골 그 통째로 보수 정당 구정치 세력에게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저는 10년 동안 국민을 기만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참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분이 경기도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네, 맹물이 된 사고를 보수 정당에 갖다 바쳤다라면서 단일화를 결정한 안 후보를 저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안 후보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 사골 국물을 계속 우려 먹어서 이제 나올 것도 없다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왜 저분은 저렇게 소에 집착을 할까? 소에 집착한다. 예, 전에 그 유세 때도 한번 나와서 뭐 심판만 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런 얘기를 이 위원장이 그랬었죠. 하기도 했잖아요. 그 부분을 말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렇게 소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부인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저격을 했는데요. 이 후보 부부가 법인카드로 뭐 한우 등심을 뭐 카드깡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의혹을 꼬집은 것으로 현재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선 2차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지금 바꾸는 중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거나 안철수 위원장은 마치 대선 때처럼 여전히 이재명 위원장을 좀 저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 이호정 기자가 또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다음 아이템 협치 시동거는 윤, 야권 인사들과 첫 공식 만찬입니다. 네. 이 윤 대통령이 곧 임기 만료를 앞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용산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본격적으로 협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어제 분위기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이 박병석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 전달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 보신 건 이제 만찬장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사진인데 이 박 의장이 사인 하나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이 나무틀에 사인을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이고 표정이 밝네요. 네, 비교적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서 분위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었고 자연스럽게 좀 바이든 대통령과의 일화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누가 나이 많은 정치인인가에 대한 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미국 포드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내가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거리에 나갔던 기억이 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자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는 상원 의원이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더라라는 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병석 의장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했냐라고 해서 22년 했다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그 정도면 주니어인 수준이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둘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일화를 나눠 주고받는 그런 화기애애한 모습도 보였고요. 이후로 이렇게 접견을 짧게 마치고 이후로 만찬장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보시는 이 원형 테이블에서 약 3시간가량 만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옆에 바로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앉은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한덕수 총리 인준 이후였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였기 때문에 이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쎄 뭐 바이든 대통령이 22년 정치한 이 우리 국회의장한테 그 정도는 미국에선 주니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들은 사람이 기분이 안 나빴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거나 만찬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벼운 얘기만 하면 좋을 수가 있죠. 가벼운 얘기만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접견 때 나왔던 발언을 좀 살펴보면요. 마냥 화기애애한 말들만 오간 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 와중에 뼈 있는 말들도 오갔는데요. 대표적으로 저 자리에 참석한 유일한 여성이었죠.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젠더 관련해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쉬움이 있다라는 언급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 젠더 갈등, 이 대선 국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불필요한 갈등이 있었는데 선거 때와 대선 이후는 다르다라면서 좀 아쉬운 목소리를 냈는데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공직 인사에게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기 말고 좀 기자로서 관심이 가는 대목도 하나 있었는데요.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지금 계속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를 국회의장단과 함께 지나가면서 윤 대통령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받고 합니다라면서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간다. 라고 답변을 해서 이 참석자들이 일동 폭소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간다.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우면 좀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 그랬었는지 요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 답변을 듣는 순간 딱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요? 윤재순 이 비서관의 이 성비위 논란 질문을 했을 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면서 윤 대통령이 지나간 장면이 딱 떠올랐는데요. 당시의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윤재순 비서관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질문 없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사실 윤 대통령이 별다른 답변을 하진 않아도 곤란한 질문에 검토해보겠다, 출근해서 확인해보겠다 정도의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 보여준 이 장면 외에도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그냥 지나가기도 했고 한미회담 등 이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민감한 질문을 했을 때 주로 윤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유호정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이 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냥 모른 척 지나가거나 약간 동문서답을 하거나 그러면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구나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의장단 만찬 얘기를 근데 좀 들어보니까 원래 이 한미 정상회담 만찬에서 보니까 이 박병석 의장이 오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이 뒷이야기가 아까 윤 대통령이 이 박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찍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줬다고 네. 했잖아요. 이걸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네. 이번에 의전을 외교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찬을 간략하게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초청 명단을 추리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이름이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윤 대통령이 박 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됐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외교부 의전을 따르지 말고 꼭 모셔와라라고 외교부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교부에서 직접 이 박 의장을 모시러 갔다는 거고요. 사실 박 의장 자신이 초청 명단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있다라면서 고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강권을 해서 이 박 의장이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이 어제 의장단 만찬이 거의 뭐 한 3시간 동안 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수아 기자, 이게 3시간 동안 밥만 먹었어요. 밥을 3시간 먹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무슨 저희가 프랑스 서양식도 아니고 네. 3시간 코스로 먹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의장단 윤 대통령의 소개로 이 비서관들이 모여있는 대통령실도 좀 둘러봤다고 합니다. 6층은 비서관들이 있는 곳을 둘러봤다고 하는데요. 네. 이 책상이 한 곳에 줄지어 한 방향으로 돼 있는 비서관들 책상. 혹시 저 사진을 본 기억이 있으실까 싶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다루지 않았어요. 악마의 배치다 뭐 이런 얘기 네, 했었던 그래서 것 같은데. 저 모습이 참 상사 눈치를 보게 하는 배치다라는 그쵸.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면서 여러분 일하게 해가지고 나도 미안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참으시죠. 잘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왜 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지? 모든 비서관들이? 공간 확보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그랬구나. 예. 그래, 좀 불편해도 또 다 옮길 거 아니야? 옮기겠어요. 그래, 조금만 걱정해줬어. 네, 지금 보니까 이 국회의장단한테 윤 대통령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까지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대통령실이 있던 청와대, 지금 삼청동에 있는 이 청와대가 오늘 내부가 좀 더 많이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10일에도 사실 공개가 됐는데 내부는 뭐 아직은 민감한 문건도 있고 이런 정리가 네. 덜 끝나서 다 공개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의 상징인 본관 실내 그리고 관저, 생활 공간도 이번에 공개가 되게 된 건데요. 내일부터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요. 이 관저의 경우에는 이 사적인 생활 공간이었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직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저 뜰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창문을 활짝 여는 식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언론에 조금 뒤인 4시부터 선 공개될 예정인데요. 저희 MBN 취재 기자도 가 있거든요. 만약에 영상이 들어온다면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인적으로 저 청와대 이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사실 청와대 출입할 때 직접 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엄청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영상을 되게 웅장하게 좀 잘 찍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요맘때 보통 새 정부가 들어오면 보통 이 이슈가 되는 게 청와대를 공개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맘때 이슈가 되는 건 사실 새 정부의 시계입니다. 이 딱 봉황 마크가 찍힌 그 시계가 이슈가 되는데 이 청와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에 관심이 쏠린 사이에 지금 윤 대통령 시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손목시계 디자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은장에 검은 시계줄을 달았고요. 시계 얼굴에는 대통령을 뜻하는 이 황금색 봉황 그리고 무궁화 표장과 함께 이 윤 대통령의 이름이 손글씨로 적혔습니다. 뒷면에는 취임식 슬로건이었죠. 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이 처음으로 이 시계를 받게 되는 주인공들 다름 아닌 취임식에 참석했던 국민희망대표 20인이었는데요. 오늘 네.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마침 이게 기념품이 처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1호로 받으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 취임식 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 날짜 또 이거 뭐 숫자 이런 거 빼고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사실 대통령 시계는 1970년대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제작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시계 디자인에 따라서 좀 취향도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박 전 대통령의 시계는 롯땡땡 요즘 명품 시계를 연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보면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금 더 화려하게 금장으로 잠식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고가 유공자나 외빈 선물용으로 쓰여서 아무나 그렇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를 받은 사람들이 중고나라에 좀 더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쟁 아닌 경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의 시계가 더 비싸게 팔리냐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궁금하네요. 예, 보면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계가 60만 원대로 가장 고가였다고 네. 하고요.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계가 30만 원대로 두 번째 고가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서 약간 의문의 일패라고 할까요? 노태우 전 대통령 시계가 가장 싼 4만 원에 지금 팔리고 있네요. 소소하니 재밌습니다. 어제 의장단이랑 같이 이 윤석열 대통령 만찬을 했는데 보니까 오늘은 좀 경제 행보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인사와 한미 정상회담 큰 산을 넘겨서인지 이제는 조금 더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하는데요. 네. 이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분류되고 있는 자리에 또 대기업 총수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네. 만나게 되는 점도 눈에 띄고 내일은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도 엽니다. 외교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국내로 바로 눈길을 돌리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지선이 있지 않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여걸 대표님, 네. 지금 내일 처음으로 이 세종 정부청사에서 지금 이 첫 네. 국무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지금 충청 출신이신데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사실 이 사전 투표 직전 날이거든요. 바로 하루 전날인데 이게 충청 민심에 좀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영향을 상당히 줄 수가 있죠. 뭐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세종에서 그 국무회의를 첫 국무회의를 열겠다 공약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뭐 추경 때문에 임시로 서울에서 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첫 국무회의를 연 거죠.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금 네. 17개 그 광역단체단 중에서 지금 민주당이 유리한 데는 호남 지역하고 제주 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민의힘이 유리하고요. 지금 혼전을 벌이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경기, 인천, 네. 충남, 세종, 대전 이 정도 다섯 군데예요. 네. 5군데 중에서 3군데가 충청도잖아요. 그렇군요. 충남, 대전, 세종. 근데 지난번에는 다 민주당 일색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안 고향인 논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첫 국무회의를 사실상 열면서 그 세종시에 아직도 좀 많이 시설이 안 가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하겠다든지 네. 또 지방 공약을 좀 확실히 좀 한다든지 또 세종에 국회 분원을 지난번에도 설치 추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걸 좀 더 가속화하든지 몇 가지 공약을 내놓으면 충청 민심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죠. 충청 민심은 출구조사가 제일 안 맞는 데가 충청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이번에 또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도 또 충청도 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 영향도 좀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 제목은요. 인사검증사령탄 한동훈 왕 장관 되나입니다. 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이 이 소식에 반발 중입니다. 대체 뭐가 달라지게 이렇게 논란인가를 조금 짚어보면요. 이 역대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해온 것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이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이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놨죠. 네. 이걸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는데 이 법무부 아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서 여기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20명 공여의 장관 직속 기구가 되고요. 아래 인사 담당관 2명 정도가 이 공직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네. 최대 4명의 검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이 법무부의 수장이자 이 단의
최종 그 결정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에게는 네. 이런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인사 검증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사실 이 단을 만든 이유는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을 따로 분리하겠다라는 네. 거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인사 기능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인사를 추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다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검증도 검찰 출신 한 장관이 직접 지휘를 하게 된다면 네. 사실상 검찰이 이번 정부의 인사 전권을 쥐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법무부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제3의 장소, 그러니까 법무부가 아닌 장소에 이 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장관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독립성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추가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요. 네. 일각에서는 이 민정수석을 한때는 왕수석이라고 불렀죠. 그랬었죠. 근데 왕수석은 없어졌는데 왕장관이 새로 생긴 게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이 뭐 저런 뭐 인사검증 권한이 이 정말 눈에 보이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게 한동훈 이 법무장관 후보자 때도 이 만약에 되면 소통령이다, 왕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 실제로 법무부 산하에 지금 인사검증 역할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에요. 민주당 뭐라고 해요? 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다.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법무부가 국가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동훈 장관에게 오히려 정권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사정의 칼날도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국무위원인 중앙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조차 검찰권과 인사권을 거느린 법무부 장관을 상황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네, 대통령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까지 모두 함께 하나 되는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이 단순히 상왕이라고 지금 비판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수아 기자. 네. 이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한동훈 장관 이 딸 뭐 스펙 쌓기 의혹이 나왔었는데 이걸 조사하는 기구를 민주당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 당 차원의 조사를 예고했는데요. 네. 오늘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한 장관 딸의 스펙 비리 관련 조사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요. 이 여의도뿐만 아니라 이미 경찰도 한 장관 딸 의혹 수사를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장관 딸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 지난 8일에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한 상황이거든요. 16일 사건이 서울청 한 곳에 배당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에 고발인을 불러서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보면 민주당 계속 한동훈 법무장관을 탁 집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민주당의 뭐 주장이 뭐 맞거든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일단 한 장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결국 한 장관 대권 주자로 좀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추윤 갈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윤 갈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까지 당선되게 했다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게 그렇게 갈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권의 탄압을 받는 네. 이런 검사 뭐 이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서사가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물론 스타가 될 수는 있어요. 스타가 네.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네. 이를테면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선 후보로 가는 길은 또 험난하고요. 내부에 얼마나 또 많은 견제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뭐 이수아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왕 장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왕수석, 뭐 왕장관 이런 네. 분들이 초반에 정권 초기에 그렇게 뭐 별명이 붙은 사람들이 사실 끝이 좋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 왜냐면 각종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가는데 네. 각종 견제가 그게
바깥에서도 야당에서도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여당 내에서도 상당한 이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이제 권력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조짐이 되면은 그런 집중 공격을 또 받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뭐 대권 후보로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아직은 좀 미지수지만은 어쨌든 민주당이 좀 헛발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청문회 과정에서의 헛발질 이런 걸로 한동훈 현상이 나타나고 한동훈이 스타가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인의 정치적 역량 사실 장관은 정무직이니까요. 정치적 역량과 함께 민주당이 얼마나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딸의 이런 스펙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국에서도 언론 보도까지 났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사실은 굉장히 공정성 이슈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민주당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한동훈 장관 스타 장관이 된 것까지는 맞다. 근데 대권 주자가 될지는 모르겠다.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사실 민주당의 지금 이런 비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있긴 합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 저변에 깔린 거는 뭐 검찰 조직,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좀 갖고 가는 거 아니냐, 검찰공화국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실도 지금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지금 뭐 인사검증도 검찰이 갖는 상황이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작용 우려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아직 당장 아직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 검찰공화국, 그 대통령도 검찰 출신인데 대통령 밑에 또 장관도 검찰 출신, 또 검찰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은 상당히 법이 좀 무력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니 이번에도 인사검증한 것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일까지 또 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인사검증 책임이 우야무야 됐는데 법무부 장관이 확실히 책임지고 또 법무부 장관하고 인사검증팀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되면은 뭐 잘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모든 걱정이 정치에서는 걱정이 현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3대 착각이 있다잖아요. 나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근데 그동안에 옛날 DJ, YS,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걱정하는 게 현실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에 옮기느냐, 진짜 검찰공화국을 만드느냐, 이게 아직 실현된 건 없지만 그럴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견제장치, 견제와 균형,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나오는 우려들이 기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윤 대통령한테 주어진 이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수아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 지금 이런 상황,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격하는데 국민의힘은 뭐라 그래요? 네, 송원석 원내 부대표는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이 과다하게 권력을 사용하다 보니 문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이걸 제대로 되돌리려는 헌법 정신을 살리는 방향성이 이번 신설의 배경이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던 이 장제원 의원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 맡길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언급도 남겼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지금 장제원 의원의 얘기가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절반의 사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더 이게 논란이 촉발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의 어떤 지금 뿌리를 가보자면은 민정수석을 없앤 거잖아요. 민정수석의 과도한 권력 집중이라는 건데 거기에 과도한 민정수석을 없애는 그 부작용이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집중이 이를테면 인사검증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찰 출신들이 이제 이 정부에서 중용이 되고 있고 한동훈이 아니더라도 차기 법무부 장관도 또 검찰 출신이 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조를 봤을 때 그러면은 검찰과
이를테면은 뭐 과거의 민정수석과 그리고 법무부가 삼일체가 되는 네. 이런 아까에서 이제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이 견제가 될 수 있나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또 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국 이래 네. 이름이 바뀌지 않은 부서는 법무부하고 국방부밖에 없다고. 근데 왜 그랬냐면은 법무부가 하는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네. 법무부는 세 가지를 하죠. 검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교정, 이제 그 교정이죠. 그러니까 교정교사. 교도소 뭐 네. 관리 그리고 이제 출입국 관리. 그런데 여기에 인사검증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네. 위법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조직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얘기거든요. 네네. 이거는 그 인사검증은 원래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는 거고 그거를 대통령 비서실한테 권한을 위임한 건데 네. 그거를 다시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한다. 이거는 입법사항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이런 약간의 무리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네. 것들을 좀 그럼 정치적으로 잘 풀어야 될 이제 이 의무가 있는 거죠, 대통령. 네. 지금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그래서 이거를 잘 풀어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일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아이템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아이템, 푸틴 또 이상행동. 귀국 앞둔 익은 우크라 복귀 원해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수장인 이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엔 정상회담에서 왼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좀 불편한 듯한 모습을 보여서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인데요. 네. 보시면 지난 23일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왼쪽을 발목을 좀 바깥으로 돌리는 듯한 불편한 저 행동을 굉장히 수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네네. 이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저렇게 좀 어색하게 돌리는 듯한, 네네. 비트는 듯한 저런 장면이 계속 나와서 눈길을 네. 끌었는데요. 네. 사실 이 행동이 눈길을 끈 이유는 불과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기 그래요?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타지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수상하네요. 네, 사실 이달 초 열병식 때 좀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 좀 입술을 깨무는 듯한 표정, 좀 이런 모습들이 부자연스러웠다라면서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불가진 바 있는데요. 크렘린궁은 이런 건강 이상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에 이 주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 때 푸틴 대통령 관련해서 뭐 혈액암을 앓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라고 전해드리긴 했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시한부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장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네.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 푸틴 대통령이 최근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사망까지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내일 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건강이 악화된 건 분명하다라는 인터뷰였고요. 이 해당 매체는 이 발언 외에도 러시아의 한 탐사보도 업체 보고서를 인용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 4년 동안 이 암 전문의가 푸틴 자택에 35차례 비행기를 타고 방문을 했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었고요. 네. 또 푸틴이 건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사슴피로 목욕을 하는 등 이런 민간요법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네.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앞서 말한 우크라이나 이 정보부장, 이 최근 러시아 내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쵸. 이번에는 2달 전에 이 푸틴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일이었지만 네. 이 2달 전쯤 실제로 일어났고 러시아 당국이 이를 저지했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최근 몇 달간 크렘린궁은 이 푸틴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한 어떤 발표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굉장합니다. 이게 진짜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시한부 얘기도 나오고요. 암살 시도 얘기도 나오고요.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뭐 푸틴 입장에서 이게 진짜면 정말 심각한 얘기이기도 하고 진짜가 아니라고 해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푸틴 입장에선 좀 심각한 상황 아닐까요?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전쟁이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낼 수 있으면 되는데 네. 끝내는 방법은 푸틴이 없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실각하든지 죽는 것밖에 없는데 네네. 이게 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금 러시아 지지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언론 완전히 통제돼서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거 보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서방 세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희망 섞인 관측이죠. 지금 주로 푸틴 중병설 나오는 데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파킨슨병이니 백혈병이니 뭐 암살 당할 거라니 시한부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푸틴 나이가 만으로 지금 69세거든요. 네네. 아직 그렇게 금방 그 세상에서 사라지기는 아직은 조금 섣부른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네. 임진왜란도 7년 전쟁을 했는데 끝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끝났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푸틴이 실각하든지 사실 뭐 인간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빨리 죽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이라는 이 조건을 좀 붙여주셨습니다. 전쟁이 그만큼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쟁이 참혹한. 그래서 사실 아예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었겠죠. 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실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손들고 간 의용군 일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정부에서 당연히 금지하는 행동입니다. 불법인데 지금 이 손을 들고 자원을 해서 간 건데 이게 정부에서 막아서 간 사람 중에 이근 씨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유호정 기자. 이근 씨 뭐 부상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귀국을 한 거예요? 네, 아직은 현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 일단 최근 소식이 올라온 건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이 트위터에 부상 소식을 알렸는데요. 네. 부상을 당했고 우크라이나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재활을 위해서 귀가할 것이다. 귀국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귀국하면 지금 이근 씨가 귀국을 하면 곧바로 경찰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확인을 해봤더니 네. 아직 귀국 관련 소식은 들은 바 없다라고 밝혔고요. 이 때문에 현지에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오늘 이 씨가 SNS에 우크라이나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굉장히 많이 폭풍 업로드를 하면서 네. 살아있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직접 남기기도 했습니다. 뭐 사망설을 포함해서 이 씨를 향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근 전 대위 불법으로 지금 출국을 한 그런 상황이죠. 들어오면 이 치료를 위해서 들어올 거라고 하니까 들어오면 그럼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되는 거예요? 네, 공항에서 바로 체포된다는 얘기를 이근 씨 본인이 직접 한 바 있습니다. 네, 정부가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를 했는데 이걸 어기고 갔기 때문에 지금 이근 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 씨 본인이 만약에 지금 내가 귀국하면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 확인을 해보니 꼭 바로 체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국을 하는 대로 필요한 수사에 착수를 할 것이다 라면서도 이 구체적인 신병 확보 방식이나 조사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이근 씨가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동료 2명이랑 함께 갔는데 그 동료 2명은 우크라이나에 나간 지 한 10일 만에 다시 귀국을 했거든요. 네. 그 사람들 조사 방식을 살펴보면은 네. 와서 자가격리를 마친 후에 경찰과의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좀 고려해야 할 점은 이근 씨는 돌아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우크라이나에 가고 싶다, 복귀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점들 그리고 동료와 달리 좀 입국까지 좀 오래 걸렸다라는 점들이 이 경찰 수사에 좀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처벌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라면서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사실 불법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오히려 이 이근 씨를 또 응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게 이제 이근 씨 말고도 여러 명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갔던 의용군들의 현지 인터뷰를 이제 한국 언론이 했는데 네. 보면은 뭐 소위 말해서 인간 방패로 좀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가장 의용군들이 가장 험지로 몰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에 좀 많이 느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협심, 뭐 세계심으로서의 의무감 다 이해를 하는데 좀 과도하게 이렇게 좀 위험한 곳에 안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안 쏟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오히려 약간의 스타병에 걸리신 분들이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담담하게 하고 법대로 그냥 당국에서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너무 주지 않는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한동훈 때리기, 뭐 제2의 윤석열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요. 또 민주당 말대로 검찰의 이 세력화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또 역풍이 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이슈인 만큼 오늘의 탑은 인사검증 사령탑 한동훈 왕장관 되나를 오늘의 탑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